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요. 10개의 천간에다가 중간자를 플러스 시키면은 12개의 지지가 된다는 공식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12번째이고요. 그리고 지지가 12개입니다. 이렇게 12, 즉 12를 의미하는 것. 12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즉 세상 만사를 분해하고 알아보는 수리 개념에서 가장 큰 개념이 10이죠. 자, 뭐가 있었죠? 자,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중에서 하나는 좀 부족하게 바라보는 시각, 하나는 넘치게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하나는 적절히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눠볼 때 부족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수리 개념이 뭡니까? 즉 상대적 개념인 2, 4, 8이죠. 그 다음에 2, 4, 8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려는 시각이 뭡니까? 3, 6, 9요? 아니죠. 3, 6, 12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히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3, 5, 10에서 최초의 완전 숫자 3, 중하의 완전 숫자 5, 그리고 완전 숫자 최대의 지극한 완전 숫자 10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그중에서 중수인 5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이 5를 바라볼 때 5로 보이지 않고 상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의 시각인 것인 거고 이 사의 시각을 좀 더 이렇게 깊게 보려고 보다 보니까 6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며 이 부족한 사의 시각을 완전수 3으로 곱한 3, 4, 12가 바로 12의 시각이 되고 또한 이 6의 시각을 둘로 나눈 것이 바로 12의 시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10이란 개념을 가지고 또한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오행이 그 음과 양과 음으로 각각 천간과 지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고 했죠. 분해를 해볼 수 있고요. 오행의 천간 기운을 우리는 십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행의 양, 즉 천간, 10개의 천간은 오행의 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지지는 그 양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음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은 천간이 되겠고 이 천간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12개의 지지가 되고 우리 현실 세계는 뭘 기준으로 움직여집니까? 현실 세계는 바로 12개의 지지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오행과 그 다음에 십간 그리고 12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수없이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목화토금수. 자, 다시 봅시다. 이게 뭡니까? 예, 절대 완전 원의 현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오행을 다시 한번 또 5단계로 나눠봅니다. 모든 기본이 바로 이것이죠. 자, 수, 목, 화, 토, 금.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던 사람들은 좋지만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행과 십간, 12지지 이런 개념들은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강의 내용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개념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중간에 이 강의를 중간부터 시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처음부터 반복해서 1편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십간과 12지지의 개념인 건 사실이지만 그 개념이 약간씩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느 광고에서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작은 차이들이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차분히 처음부터 이 강의를 계속 시청을 해주셔야만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이 한 번 강의를 듣다 보면 듣고 2번, 3번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지만 그중에서 그 모든 걸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순간의 생각에 잠깐씩 빠지다 보면은
못 듣고 넘어간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반복해서 들어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요령입니다. 자, 봅시다. 이 목화토금수는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자, 이 목화토금수의 기본적인 운동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목은 화를 생해주고 그리고 목은 토를 극해주고, 즉 하나의 오행은 각각 그 5개의 자기의 구간에 있으면서 그 구간 중에서 운동을 하는데, 하나는 다음 걸 생해주는 운동이면서 하나 건너 있는 것을 극해주는 운동을 이렇게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목과 이 그 토의 개념자. 우선 극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목은 토를 극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목이 토를 극하는 속에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예, 그렇죠. 합이 있다겠죠. 목에는 갑과 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갑과 을이 사실은 이 토를, 즉 목이 토를 극하는 속에는 알고 보니까 갑이 기토를 극하는 게 아니라 합한 이런 논리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목에는 갑과 을이 있고 토에는 기토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이렇게 있죠. 기토와 무토가 있는데, 자, 갑목은 기토를 극합니다. 기토를 합합니다. 극이 아니고, 원래는 전체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목이 토를 극하는 현상이지만 이 내면을 보면은 극이 아니라 합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극은 없고 합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행은 순수한 극의 운동을 또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갑목은 이렇게 무토를 극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또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은 을목도 무토를 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음양의 또한 개념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목화토금수의 그 각 양, 그러니까 목의 양인 갑목과 목의 음인 을목을 비교해 볼 때 이 갑목과 을목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죠. 갑목은 목이 시작되는 기운인 거고, 을목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로서 나오는 어떤 결과 내진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은 주가 되는 것은 갑목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은 을목의 형상처럼 됩니다. 그래서 주와 종,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약을 한다 할 때 본사 같은 경우는 갑이 되고 약자가 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종의 관계처럼 항상 형성이 되고 있죠.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렇게 칠 때 음간과 양간은 서로 엇갈려서 어떤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합으로서, 음양의 조합으로서 변화를 가져올 뿐이지, 사실은 극의 개념들은 음과 양은 엇갈려서 하는 개념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목화토금수 오행을 또 다른 개념으로 잠깐 한번 봅시다. 이걸 본다라면은, 자, 봅시다. 이 목에 자, 이렇게 볼 때, 하트처럼 볼 때, 목의 한 측면이라고 볼 때, 자, 여기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목에 이런 측면이 있을 때 이쪽은 목이 시작되는 개념인 거고 여기는 목이 보이는 개념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한다라면은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차 있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화를 표현한다면 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놓고, 한쪽은 기운으로 없는 개념, 보이지 않는 개념,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뭔가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역시 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쪽은 시작되는 개념이 있고 없는 개념, 한쪽은 있는 개념. 자, 다시 볼 때 한쪽은 있는 개념, 한쪽은 없는 개념. 마찬가지. 한쪽은 또 없는 개념, 한쪽은 있는 개념. 그럼 여기서 볼 때 각 무에 해당되는 것, 이건 뭡니까? 무라는 것은 현실 개념에서 볼 때 무를 얘기합니다. 현실 개념에서 볼 때 무이기 때문에 없는 존재죠. 뭐가 보이는 게 없는 존재. 그리고 이건 현실 개념에서 볼 때 유입니다. 나타나는 존재. 없는 존재와 나타나는 존재.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볼 때 없는 존재는 없는 존재끼리의 또 다른 하나가 개념 형성이 되고, 있는 존재는 있는 존재끼리의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없는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던 변화 개념은 음양의 조화로서 합의되는 변화가 아닌 일반 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개념으로 따져본다라면 이 없는 존재끼리 하나를 다시 원의 고리로서 이렇게 형성을 시켜볼 수도 있겠고, 이쪽에는 있는 존재끼리, 즉 하나는 양의 존재로서 하나의 원이 형성이 되고 하나는 음으로서 또 하나의 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이걸 다시 표현한다면은 갑, 병, 무,
경, 임. 이것이 양의 존재로서 하나의 그 개념이 들어가고요. 또한 이쪽이 뭡니까? 을, 정, 기, 신, 개 해가지고 이쪽은 음의 존재로서 또 하나의 고리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따로따로 하나의 오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개념으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극의 논리는 바로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즉 간목은 무토를 극하고 무토는 임수를 극하고 임수는 병화를 극하고 병화는 경금을 극하고 경금은 간목을 극하는 이런 형태로 극의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 을목은 기토를 극하고 기토는 계수를 극하고 계수는 정화를 극하고 정화는 신금을 극하며 신금은 을목을 극하는 즉 양간은 양간끼리 음간은 음간끼리의 어떤 극을 합니다. 물론 생애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내면적인 생애 개념은 다르죠. 그러나 일단 대외적으로 보이는 생애 개념은 간목은 병화를 생하고 병화는 무토를 생하고 즉 무토는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임수를 생하고 임수는 간목을 생하는 갑병무경임 양간은 양간끼리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음간은 음간끼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원칙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때 주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움직이는 어떤 흐름하고 관계가 되죠.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의 관계인 거고 어떤 가정사를 이루나 특별한 변화에서는 남녀가 움직이지만 그 나머지 거에서는 어울리듯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어울리는 이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을 표현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생과 극의 개념이 실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갑병 무경임 양은 양끼리고 을정 기신계 음은 음끼리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인 거고 그럼 합이란 개념은 양과 음이 교차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서 한번 상생상극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오행이든지 간에 어떤 오행이든 하나의 오행 개념은 반드시 자기가 바라보는 토, 즉 목이 극하는 토와 극을 받는 금인 1대2로 상대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1대2로 상대해 있을 때 반드시 이쪽에는 음양간 개념, 즉 목에 있는 간목과 을목의 이 두 개가 있을 때 양간은 주로 누구하고 상대합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재성하고 상대를 한다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양간은 자기가 극하는 현상. 재성이라는 표현이 좀 아직 안 배웠죠. 즉 내가 극하는 상대를 상대한다는 얘기죠. 즉 간목과 을목이 있을 때 이 양간인 간목만이 토의 음양인 무토와 기토를 상대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음간은 자기가 극하는 걸 상대한다는 얘기인 거죠. 얘기는 을목은 금을 상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금과 신금 두 개를 상대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경금은 합을 하고 신금과는 자기가 죄를 당하는 즉 극을 당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대신에 즉 간목은 토인 무토와 기토를 상대하고 을목은 경금과 신금을 상대하는 것이지 을목이 무토나 기토를 상대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 개념이 또 1차 논리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표현한다면은 자, 화를 볼까요?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병화가 정화가 있는데 이 화 중에서 이 화는 틀림없이 두 개를 상대하지 뭡니까? 자신이 극을 하는 금을 상대하고 또한 자신을 극하는 수를 상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화는 오로지 경금과 신금을 상대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양간끼리 병화는 경금을 극하고 신금은 합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정화는 수를 상대하는 거지. 임수와 계수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임수와 합하고 계수하고는 극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정화도 경금과 정화도 신금과의 관계도 논할 수 있지만 그런 관계는 룰에서 적절한 관계가 아닌 비적절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운동이 목화 토금수로 흘러가는 운동이 지금처럼
갑병 무경임 혹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로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즉 체화용어로 칠 때 보이지 않는 체에 해당되는 부분의 알고리즘이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얘기는 뭐였습니까? 목의 운동이 화의 운동으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의 운동은 외부의 압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인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이 전제,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운동은, 즉 목의 운동은 외부의 압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의 운동으로 변화가 된다. 그럴 때 외부의 압력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금의 극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그래서 목은 금의 극을 받아서 화로 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목생화를 표현할 때, 다시 표현할 때는, 자, 목이 화로 변하는 마디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을 기준할 때 을목이 병화로 변하는 자체, 즉 을목과 병화의 관계를 우리는 목생화라고 부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을목과 병화의 관계를 잘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자, 목이 병화로 갈 때 금의 어떤 견제가 있어가지고 변하더라. 그 금이 뭡니까? 경금이 을경합으로서 경금이 있어짐으로써 병화로 변하더라, 이런 논리죠. 자, 이렇다면 을목과 병화 속에는 이미 경금이 포함되어 있는 을목이 병화로 간다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목의 운동을 분석해 볼 때 간목이 을목으로 가서 병화로 이렇게 가는, 다시 또 정화로 가는 이런 흐름인데, 알고 보니까 어떻더라는 얘기입니까?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가 경금으로 가고 경금이 을목으로 갔다가 을목이 병화로 가고 병화가 다시 신금으로 가고 이 신금이 임수로 갔다가 정화로 가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간목은 양간은 항상 재성으로 움직이고 음간은 다음 간으로 변해가는 순차입니다. 음간은 양간을 바라보고 양간은 음간을 바라봐가지고 합을 이루지만, 이건 합을 이루는 개념인 거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우리가 이 사주 공부나 아니면 이역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에서 반드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얘기죠. 한 방향으로. 바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간목은 기토로, 즉 매 양간은 항상 뭘로? 합으로, 병화는 신금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무토는 어디로 갑니까? 합으로, 계수로. 그렇죠? 그리고 음간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음간은 을목은 병화로 가죠. 음간은 다음 양간으로. 그래서 계수는 뭡니까? 다음 양간 간목으로. 양간은 어디로 갑니까? 합으로. 그럼 기토로. 음간은 또 어디로 갑니까? 다음 양간으로, 경금으로. 그럼 경금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을목으로. 을목은 음간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병화로. 병화는 합으로, 양간이니까 합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겉으로 이 계수와 간목, 을목과 병화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겁니다. 내면적인 작용인 거죠.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말하자면 절대 개념인 거지만 우리가 보이는 건 상대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지 무토가 기토로 가고 경금으로 신금으로 가는 형상만 우리가 보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토나 기토가 같은 토지만 사실 습성은 기토하고 경금이 오히려 같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 경금의 특성은 뭡니까? 경금은 체가 시간은 토다, 기토다. 그렇죠? 기토는 체가 토다. 무토는 체가 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겉으로 볼 때는 무토하고 기토가 같은 토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 무토는 아직까지 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기토하고 경금이 실질적인 토의 역할을 하는 것 내지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개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십간 흐름의 또 다른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그럼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잘 봅시다.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무토도 목이고요, 무토도 토고요, 기토도 토이기 때문에 큰 왕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에서 토로 가는 이 과정 속에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수하고 목이 있더라.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큰 알고리즘 속에 작은 게 있다. 자, 이거를 다시 본다면은 토뿐이 아니라 이 금을 봅시다. 경금인 왕금과 신금인 이 금 사이에 알고 보니까 뭐가 있더라? 여기에는 을목과 병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목과 화가 있더라. 그럼 이걸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운이 항상 이렇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주기를 가지고 이게 큰 주기라고 볼 때 이게 큰 주기. 자, 이게 예를 들어 목입니다. 목의 주기라고 볼 때 이걸 세분화시켜주면 겉으로 볼 때는 목인데 멀리서 볼 때는 목이지만 이걸 가까이에서 세분화시켜 보면은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또 주기가 있다니까 이렇게 작은 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주기가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하나로 보이듯이 멈춰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또 주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중간에 조금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 것인 거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중간에 어떤 숨통이 트이는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절처봉생이라고 나중에 사주학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잠깐씩 숨통이 트일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기에도 반드시 잠깐씩 문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봅시다. 그렇다면은 오행이 원래는 그 갑병, 무경 내지 목화, 토금수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내면적으로 볼 때, 즉 절대 개념으로 볼 때는 오행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바로 합으로 움직이는 거죠. 합으로. 갑이 기토로 갔다가 기토가 경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을목으로 이렇게 가는 개념이었어. 물론 생의 개념과 합의 개념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병화는 신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신금 임수로 갔다가 이건 다시 정화로. 그래서 이 실체와 내면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합의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갑과 기, 을과 경, 병과 신, 정과 임으로써 항상 합의 단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제가 요거 가지고 이걸 처음에 요 논리를 정립시켜 놓고요. 2002년도에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그 오행침이라든가 아니면 한의 계통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지침 같은 이런 침 같은 걸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침의 논리 중에서 질병, 장부의 질병은 예를 들어서 목을 볼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오행에 하면 그 장부도 한번 봅시다. 목을 우리 인체에 있는 장부로 칠 때 간담이라고 합니다. 간담이 서늘했다. 간땡이가 컸다 할 때 이 간의 개념은 목을 의미하는데 이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죠. 그럼 여기서 그 장부에서는 오장과 육부가 있다고 하고 오장과 오부가 있다고 하고 육장과 육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장과 육부 개념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오장 육부인지 우리가 설명할 때 오의 개념인데 오와 육의 개념을 설명한 게 있죠. 자, 오는 완전수고 사는 상대합 절대입니까? 이 오가 현실에서는 오로 안 보이고 사로 보인다겠죠. 현실의 모든 건 사로 보이는데 이 사 속에 다시 분리할 때 사 속에는 동하는 것과 동하지 않는 것, 즉 동물과 그냥 정지되어 있는 사물이 있다고 볼 때 이 정지되어 있는 모든 사물은 사의 실체들을 그대로 보이지만 여기서 동하는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이 되죠. 인간 세계나 인간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개념이 육으로 다시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개념은 사 속에서 나와 있는 육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의 개념이 지나친 숫자가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4, 5, 6일 때 6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오장과 육부의 개념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5와 6이라는 개념이. 자, 어쨌든 이렇게 오장육부 혹은 오장오부로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목화토금수 오행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시다. 이것은 나중에 또 오운육기나 한의학적 그 어떤 논리가 또 전개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간심, 비패심이라는 그 5가지의 그 장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오장 중에서 간장, 간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 비장,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신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심, 비패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간 말고 담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간심 한번 봅시다. 화에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요. 이걸 담이라고 합니다. 목에는 담, 그리고 간, 병화는 소장, 정화는 심장, 그리고 이걸 조금 위로 올려볼게요. 이번엔 다시 여기서 토로 봅시다. 토 개념에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무토는 뭡니까? 이건 위라고 하고 기토는 비라고 합니다. 이 비의 개념이 현재 개념이 약간 좀 바뀌어 있지만 최장의 개념하고 현재 알고 있는 비장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릅니다. 목화토 금.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경금은 뭡니까? 경금은 대장, 신금은 폐. 그다음에 목화토금 수. 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는 방광, 계수는 신장.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주 공부할 때도 실제 수기운에 문제가 생길 때는 신장과 방광 기운이 안 좋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목 기운이 문제 생길 때는 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기는 경우 사실입니다. 간이. 그래서 목 기운이 많거나 목 기운이 지나치게 문제 생기는 분들은 간 기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 해부 생리학적 견해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이 인체에 해독 작용을 하다 보니까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 술 같은 거를 이렇게 약주를 많이 못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한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쨌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경계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은 또 신경계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경이 무지하게 예민하게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화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심장 기능이라는데 심장 기능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수술을 하냐 안 하냐지만 심장이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축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세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사실은 기능으로 존재하면서도 그 특별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 심장. 어쨌든 이 화가 문제가 있으면 심장이나 소장관에 문제가 있고 이 화는 목화토금수에서 의미하는 화는 뭡니까? 자, 화가 뭘까요? 이상과 꿈을 의미합니까? 현실을 의미합니까? 재물을 의미합니까? 학문을 의미합니까? 물론 학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상과 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문제가 있으면 악몽 같은 거 많이 꾸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나중에 그냥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토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어떤 뭡니까 위의 기능에 문제가 소화 기능에 많은 문제가 가져옵니다 주로. 그리고 나중에 허리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생기죠. 그리고 금의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로 기관지가 약하다든가 폐가 약하다든가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이 너무나 강하면은 물론 저 건강 차원에서는 부족한 것보다는 강한 걸 큰 문제라고 치거든요. 태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실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허와 실 개념으로 얘기해서 이 금이 문제가 너무 강하면은 어떤 게 문제가 생깁니까? 금이 극하는 목에 있는 부분들이 목의 장기들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금이 강하니까 목이 약해지게 되고 목이 약해지니까 목이 통제해주는 이 토의 장기들이 또 강해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행의 작용으로 이렇게 오장육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체는 형체를 갖췄습니까? 안 갖췄습니까? 형체를 갖췄죠. 형체를 갖춘 거는 5의 단위입니까? 4의 단위입니까? 예. 형체를 갖춘 거는 4의 단위나 8의 단위로 구분이 되게 돼 있지 10의 단위나 5의 단위는 잘 안 됩니다. 잘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이 5개 내지는 10개의 장기 가지고 움직이지만 몸에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10개를 분리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왜? 인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개 정도가 분류가 된다면 4개, 즉 사상체질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4와 8로는 분류가 잘 됩니다. 그러나 4와 8 가지고 부족하긴 부족하지만 이것이 9개가 되기도 하고 10개가 되기도 하고 혹은 12개까지 분류가 되지만 완벽한 단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인체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은 8개 혹은 4개 그리고 플러스 예외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우리 음양오행의 논리에서 나오는 개념이 되죠. 자, 어쨌든 봅시다. 여기서 이 전병의 논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 그 한의학이나 이런 이론 중에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의 장기가 안 좋으면은 목의 장부, 예를 들어서 목의 장부란 간이 될 수도 있고 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간담이 안 좋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전이가 된다? 이걸 극하는 그 금의 장기로 전이가 되더라. 거꾸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폐와 기관지가 안 좋더라고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 오행 논리를 밝히고 나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극의 관계로 되고 생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합의 관계로 어떤 변화가 움직이죠. 그래서 질병은 아마 합의 관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즉 이 목의 질병도 간목, 즉 담의 질병, 간목의 질병인 것은 바로 기토, 뭡니까? 비의 질병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을목, 간의 질병은 이 비가 아니라 바로 그 어디입니까? 대장의 질병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왜? 우리 상합, 합 질병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우리가 합의 논리가 되죠. 물론 이걸 또다시 구분한다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경금으로 가고 경금은 을목으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가고 을목은 병화로 갔다가 병화는 신금으로 가니까 음의 장부는 사실은 음의 장부는 이렇게 을목의 장부는 대장으로 전병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병화로 전병이 된다는 개념까지 또 이렇게까지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를 2002년도에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2003년인가 4년 후에 한번 작년인가 4년에 한번 어떤 기회라는 기회에 제자분들이 그 수지침 아시죠? 요즘 수지침이 상당히 그
일반인도 배워서 우리 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지금은 상당히 가정의학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상당히 좀 좋게 생각합니다. 이 수지침의 그 책자 중에서 그 유태우 박사님 쓴 95년도에 쓴 책자를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질병은 합에 의해서 상합으로 즉 이렇게 간목의 질병은 기토로 변하고, 즉 담은 이렇게 비장으로 변하고 소장의 질병은 폐로 변하더라. 이렇게 상합으로 변하더라 해가지고 이것을 상합 전병의 법칙 해가지고, 이유는 어쨌든 합이니까 그분이 유 박사님이 오행의 그 가장 기국한 이런 논리 체계, 이런 순환고리 체계는 몰랐겠지만 임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전병이 되더라 해가지고 아마 내가 최초로 아마 이 합으로 전병되는 것을 밝혀냈을 것이라고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좀 흐뭇하기도 하고요. 왜? 어쨌든 그분은 임상으로서 이게 증명이 됐지만 저는 그분에게 이런 논리 체계를 준 거죠. 그렇게 질병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냥 상합 전병뿐이 아니라 아까 했듯이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어디로 갑니까? 간목은 기토로 가고 기토는 경금으로 가고 경금은 을목으로 가는 현상이 있고 을목은 병화로 가기 때문에 양의 장부의 질병은 바로 상합으로 간다고 보면 되지만, 음의 장부는 상합으로도 가지만 바로 다음 상생,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개념도 한번 또 깊이 또 한 가지 연구를 해본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장부의 개념도 한번 짚어봤죠. 오행이라 할 때, 오행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오행 개념, 이미지 개념이 뭐라 했습니까? 목이라겠죠. 목. 우리가 만약에 이 목이 최초기 때문에 뻗어가는 기운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목의 이 최초의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목화 토금수는 각각 그냥 운동이 다음 단계로 변해가는 운동이지 뻗어간다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는 거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실은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정해져 있고, 또한 기준점이 정해지면 동시에 우리가 오행 중에 하나에 있기 때문에 5명인 중에서 우리가 5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평가하지 않죠. 나머지 넷을 내가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바로 현실의 개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넷을 바라보는 개념이 현실인 거고, 그러면 어떤 기준점, 우리가 동서남북이라는 개념도 어떤 기준점이 정해 있는 상대적 개념 속에서만 동서남북이 존재하는 거죠. 상대적 개념이 없으면 동서남북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 오행의 논리에서 이 목화토금수는 어느 부분이든 다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구간별의 운동 형태 아니면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사의 특성으로 놓고 볼 때 목의 개념이 어디라겠습니까? 노인네? 아니죠. 어린애에 같을 때라겠습니다. 어린애는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막 잠시도 있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는 식입니까? 이렇게 어디든지 막 움직이려고 하는 식이. 움직이는 건 뭡니까? 생각이 시 움직입니까? 어린애가? 그냥 움직이고 보는 거죠. 바로 이것이 목의 기본적인 성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의 기운이 많으면은 조금 약간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순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맛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덜 어려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겠죠. 물론 간목이 수다, 이건 또 다른 개념인 겁니다. 지금 오행의 원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오행에 이렇게 상대돼서 따로 나타나는 복합 개념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목을 볼 때 간목은 수다 이렇게 배웠고, 간목은 수기운이 강한 목이다, 을목은 순수한 목이다, 병화는 그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다, 이렇게 해서 목은 3가지가 있다, 화도 3가지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항상 각각 볼 때 간목은 수와 목이 있고, 병화는 목과 화를 가지고 있고, 을목은 순수한 목의 기운, 목의 음양을 가지고 순수한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엔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즉 간목에는 목의 성정 말고 또 다른 성정이 있고, 병화에도 목과 화의 성정 말고 또 다른 성정을 또 가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죠. 왜? 완전 숫자는 3가지죠. 그런데 드러나는 건 항상 2가지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행의 가장 기본 개념을 이제 알아줘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자꾸 이제 사주학에 가까운, 실제 저기 가까운 이런 내용들을 가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순수 개념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알고 있어야지만이 되죠. 그래서 목의 개념이 많을 때는 동하는 기운이 강할까요? 정하는 기운이 강할까요? 예, 동하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화를 칠 때 화는 뭡니까? 목과 화를 크게 볼 때 화로 치고, 금과 수를 크게 칠 때
뭡니까? 목과 화를 양으로 치고 금과 수를 음으로 치죠. 그럼 양은 목과 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목이 또 양입니까? 화가 양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통례로 얘기할 때 얘기는 목이 양이죠. 왜? 시작되는 거니까. 목으로서 화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느 게 동입니까? 목이 동이고 화는 정인 겁니다. 그러나 밝은 개념으로 양을 눈에 보이는 가장 밝은 개념, 환한 개념으로 치고 벌어진 거에 분산의 극치로 친 개념으로 친다라면은 양이 뭡니까? 그때는 양이 화가 되고 목이 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일반 개념에서는 목이 양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은 강한 개념, 행동의 특성이 나타난 반면에 그 화의 기운은 행동의 특성이 아닌 행동보다는 약간 뭡니까? 정적인, 즉 쫙 뻗어가다가 멈춰가는 흐름의 속도가 줄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에 비해서는 동에서 정으로 바뀌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뭔가 결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개념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생으로 본다라면은 먼저 했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다가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 말을 잘 듣고 착하면 먹을 걸 더 많이 얻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 여인하고 이성하고 같이 있게 되면 참 즐겁구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학문은 학문인데 검증이 돼 있거나 체계적인 기준을 가진 학문이 아니고 막 받아들이는 학문입니다. 그럼 빠르겠습니까? 늦겠습니까? 학문은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모낙소녀 같은 것. 그래서 화의 기질이 많을 경우는 주로 어떻습니까? 좀 꿈꾸는 문학소녀의 기질 내지는 약간 엉뚱하고 화려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명을 받는 어떤 탤런트 같은 개념들을 화의 상징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의 기질이 강하면은 일단은 좀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느낌을 주고 사람들한테 자기 표현을 주로 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목이 강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기를 잘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의 개념은 또 뭐를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막 잘한다고 볼 때 화는 청년기로 본다라면은 토의 개념은 청년기에 멋모르고 총각 때 멋모르고 처녀 때 멋모르고 멋있는 옷도 사 입고 재밌게 데이트하고 지내다가 이제 현실을 깨달아가는 시기가 토의 개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의 개념은 현실감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면 현실감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 화하고 비교할 때 화는 현실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화는 현실감이 없는 거죠. 왜? 어린애가 이제 처음으로 뭘 알았습니다. 옳은지 고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작정 을목은 작은 나무, 간목은 큰 나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개념. 그래서 가장 재치 있게 빠르게 받아들이는 학문을 받아들이는 시기는 화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논리적인 어떤 논리성에서는 약간 결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항상 뒤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토는 이제 세상 멋모르고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현실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도 해보다가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토가 이렇게 많이 있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의 남성이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는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봤자 자기가 불리한 걸 아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내가 설거지 할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자기? 빨래? 내가 할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토가 많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벌겠습니까? 예, 꿈꾸는 사람보다는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여자도 많이 따르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토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토는 동적일까요? 정적일까요? 예, 토는 중간자니까 동과 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토는 유일하게 동일 수도 있고 정일 수도 있고 화에 비해서는 약간은 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에 비해서는 조금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 거고요. 왜? 현실주의자니까. 뭔지 이제 아시겠죠? 표안나게 자 어디 가서 튀는 걸 원치 않아요. 토는 이미 왜? 화의 과정에서 튀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렇죠? 아, 이 세상은 저기 역시 이상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랑만 갖고는 안 되더라. 현실이 필요하다, 빵도 필요하다는 느끼는 것이 토의 개념이죠. 그래서 열심히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돈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자 만나려니까 돈도 벌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간이 들어주고 간이 불러다 모셔놓고 얘기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에 파워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해가는 시기. 통제해간다는 것은 등치가 크든 작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의 성정이죠. 그래서 금의 성정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말을 툭 던져도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형상이 되고 토는
잘 안 나서죠. 좀 삐뚤듯 뭐하든. 근데 금은 어떡합니까? 꼴을 못 봅니다. 꼴을. 삐뚤어진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꼭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꼭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짜증나죠. 주변 사람들이. 짜증나기도 하지만 또한 깐깐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건드리고 가만 놔두지 못하고 꼭 각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개념들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의 성분이 많으면 덩치가 작아도 벌써 깐깐합니다. 쟤는 손이 매워. 이게 뭡니까? 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의 기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 쳐도 아픈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다음 금의 개념, 지나고 나면 즉 이게 권력인 거죠. 그래서 권력을 지향하게 돼 있고, 은연중에 사람들 통제하는 사람, 말을 하도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 하고 딱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딱딱 자르는 사람, 명령조로. 이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 그럼 금은 행동적이 부드럽다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럼 자, 이렇게 해서 그 관의 시기, 그럼 나이로 치면 대략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연령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어떤 틀을 형성하면서 사람들 거느리고 카리스마를 발휘할 때가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시기가 지나면 은퇴할 무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인 거고, 해보니까 그런 거고, 내가 좀 그때 너무 지나쳤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관조한 자세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섣불리 부안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늑적지근하고 늦은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바로 수를 의미하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롭다 보니까 화의 지혜, 화의 지식과 수의 지식의 차이는, 화는 못 모르고 못 모르고 아는 거기 때문에 좌충우돌 겁이 없이 움직이는 거고, 수는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이치를 빨리 받아들이는 건 화일까요? 수일까요? 예, 그것은 화지요. 왜?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막 받아들이니까, 빠르니까. 그러나 수는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게 수의 지혜지요. 이것이 바로 노인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카토금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응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천간인 양이 이번 뭡니까? 거기다가 양이 어떻게 중간자가 플러스 됨으로써 지지로 변한다 하겠죠. 10개의 천간에 중간자가 플러스 되면 12지지로 변한다. 자, 천간 플러스 중간자 뭐다? 이퀄 지지다.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천간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천간은 양이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되는 순수 기운의 운동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는 형체를 갖췄다고 알고 있죠. 지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왜입니까? 양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양이죠. 이쪽은 음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양인데, 이 양의 결과가 음이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납니까? 여기 뭡니까 이게? 알죠? 우리는 중간자를 거침으로써 우리는 음이 나옵니다. 이걸 공식으로 표현한다 할 때 봅시다. 양 플러스 중간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양이 이 중간자가 없으면 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양 플러스 중간자 그럼 이걸 따로 표현할 때 이 양이 뭡니까? 천간 플러스 중간자 이퀄 12개 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중간자라는 개념이, 즉 천간 속에 중간자가 들어감으로써 음은 음의 실체를 갖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12개의 지지는 고형화가 됐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데, 이 고형화가 어떻게 됐는가? 천간에다가 중간자가 포함됨으로써, 즉 양에다가 중간자가 포함됨으로써 음으로 바뀐 개념이기 때문에 이 12개의 지지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각각 모든 속에 중간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간자의 토의 개념이 12개의 지지에는 모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로 형체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개의 지지는 그럼 모두가 이 12개의 지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중간자 토가 들어가 있더라. 왜? 양 플러스 중간자 토가 있어. 12개의 지지가 나오니까. 12개는. 그럼 여기서 중간자 토의 개념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 사주에서 우리가 노란색을 의미하는 토. 그래서 황제를 다른 저기보다 가장 높게 쳐서 누를 황자의 개념을 잡고 있는 토. 이 토의 개념이 뭡니까? 이 토는 오행의 순수 원 개념을 놓고 볼 때 이 토는 뭡니까? 단지 이 토는 화의 생을 받아서 금을 생해주고
수를 극하고 목의 극을 받아서 자신은 금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토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때의 토는 오행 중에 하나인 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행 중에 하나인 토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행토라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오행토라고. 자, 그런데 이 오행의 토가 지금 현실 개념에서는 이 토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중간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사행 플러스 토의 개념이 나오죠. 즉 목화금수 동서남북 플러스 중앙이라는 개념으로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럴 때는 뭡니까? 이때는 오행이 아니고 사행 토의 개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오행토, 사행토. 약간 예상은 오행토가 되고 사행토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중간자 양이 음으로 변할 때, 즉 천간이 지지로 변할 때 또한 이 토가 필요합니다. 중간자 토가. 이때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매개체 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을 오행토의 개념을 우리는 오행토와 오행토로 보고 이 사행토의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건 중앙토와 이것은 이 중앙토의 개념으로 보죠. 중앙. 사행토는 토가 중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행토는 중앙토로 볼 수 있겠고 오행토와 중앙토, 매개체의 토. 즉 토의 역할이 크게 볼 때는 목화토금수 상생상극 고리 속에 존재하는 토인 오행토의 역할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대적 개념에서 보는 사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사 플러스 하나는 사행의 토, 중앙토라고 표현하죠. 중앙토의 시각이 둘입니다. 즉 오행토와 중앙토가 우리가 토를 바라보는 음과 양 두 가지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잘 보이지 않죠. 음과 양과는 다른 제3의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는 바로 뭡니까? 매개체의 토. 천간이 지지로 변화될 때 필요한 이 매개체의 토. 그래서 토는 크게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오행토의 역할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현실 개념에서 중앙토를 알아봤고 이번에 10개의 천간이 12개의 지지로 변할 때 해당되는 매개체의 토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12개의 지지 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토의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나중에 아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의 역할, 즉 토의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천간과 지지, 즉 천간이 지지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지지, 즉 토가 매개체의 토로서 역할을 한 그 12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 앞으로 갖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